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매초 수백만 광년의 공간이 생겨나고 있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광대한 우주 앞에서 우리는 뭘까요? 평범한 은하의 한 귀퉁이, 중간 크기의 별을 도는 행성, 그 표면에 붙어 사는 70억 명 중 한 명일 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20대라면 앞으로 약 3000주 정도를 살 수 있습니다. 3000번의 월요일, 3000의 주말, 그게 전부죠. 그리고 그 이후엔 아무것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섭고 답답하죠? 근데 이 두려움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존재의 무의미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는 이야기, 실존주의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수십만 년 전 어느 날 깨어났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눈을 뜨니 이상한 세계가 펼쳐져 있었죠.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이 있었고 반대로 자기들을 잡아먹으려는 맹수들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따뜻한 노란 공이 떠 있었고 밤이 되면 반짝이는 빛들이 가득했어요. 이 모든 게 신비로웠지만 동시에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세계는 분명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거야. 무언가가 우리를 보살피고 있어. 밤하늘의 별들은 신들의 메시지였고 태양은 우리를 위해 떠오르는 것이었으며 이 모든 자연은 인감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죠. 이런 믿음은 두려움을 없애주었습니다. 우주의 중심에 우리가 있다는 확신은 편안함을 줬거든요. 삶에는 정해진 목적이 있고 신이나 운명이 우리의 역할을 정해줬다고 생각하면서 안정감을 느꼈던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알면 알수록 불편한 진실들이 드러났어요.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은 우리를 위해 빛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핵융합으로 빛날 뿐이었고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 중 하나였으며 태양계는 은하 한쪽 변두리에 있는 평범한 항성계에 불과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우주의 나이였어요. 138억 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짧은지를 보여줬죠. 인류가 문명을 이룬 게 겨우 1만 년 정도인데 우주는 그보다 138만 배나 오래됐으니까요. 게다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원자들이 모여서 생긴 화학적 패턴이라는 거죠. 신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만든 피조물이 아니라 진화라는 맹목적 과정의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현대 과학이 밝혀낸 우주의 실체는 정말 압도적입니다. 우리 은하에만 약 2천억 개의 별이 있고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2천억 개의 은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별의 총 개수는 대충 계산해도 1조의 1,000배 정도 되는 거죠. 행성은 더 많습니다. 별 하나당 평균 몇 개씩 행성이 있으니까 수천 수조 개의 행성이 우주 어딘가에 떠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 숫자들은 입으로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이해하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1조를 상상해 보세요. 1초에 하나씩 샌다고 해도 1조까지 세려면 3만 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우주의 별은 그것보다 훨씬 많죠. 우리 뇌는 이런 규모를 처리하도록 진화하지 않았거든요. 이 광대한 우주 앞에서 인간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태어났다고 믿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더 무서운 건 우주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25살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운이 좋아서 100살까지 산다면 75년이 남았죠. 75년은 약 3,900주입니다. 3,900번의 월요일, 3,900번의 금요일 저녁, 3,900번의 일요일이 전부예요. 이미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데만 몇백 주가 날아갔을 겁니다. 만약 70세까지만 산다면 2340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길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별로 안 깁니다. 한 주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에 출근했다 싶으면 어느새 금요일이고
주말에 쉬다 보면 또 월요일이 와 있죠. 그 속도로 2000번 정도 더 반복하면 끝입니다. 길다고 느껴지던 대학교 4년도 208주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3000주가 얼마나 짧은지 실감이 나죠. 그리고 그 이후엔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몸은 생물학적 기계거든요. 심장이 뛰고 폐가 숨쉬고 뇌가 작동하는 동안은 나라는 존재가 유지되지만 이 모든 기능이 멈추면 나라는 패턴도 사라집니다. 물론 영혼이나 사후 세계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죠. 죽고 나서 뭔가 있다는 걸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생이 전부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태어나기 전 138억 년 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던 것처럼 죽고 난 후에 무한한 시간도 그냥 지나갈 거예요. 눈을 감고 1까지 세보세요. 영원히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두렵지 않아요. 경험 자체가 없으니까요. 우주 자체도 결국 죽을 겁니다. 지금 우주는 팽창하고 있는데 이 팽창이 영원히 계속되면 수백억 년 후에는 모든 별이 다 타버리고 블랙홀마저 증발해서 텅 빈 공간만 남게 돼요. 이걸 열사 또는 빅프리즈라고 부르는데 그때가 되면 우주 어디에도 에너지 변화가 없어지죠. 완전한 균형 상태, 즉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주도 끝이 있고 그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인류가 이룬 모든 업적, 피라미드든 만리장성이든 인터넷이든 케이팝이든 전부 의미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회사에서 실수한 것, 면접에서 떨어진 것, 연애에 실패한 것, 이 모든 게 결국 우주적 관점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이룬 성공, 다른 사람의 칭찬, 사회적 지위, 이것들도 똑같이 의미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보통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그럼 다 의미 없네.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거나 너무 무섭다.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존재론적 두려움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한국에서도 요즘 20대, 30대들 사이에서 허무주의가 퍼지고 있잖아요. 어차피 집도 못 사는데 뭐하러 열심히 살아.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는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팽배하죠. 실제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편인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허무함과 절망감입니다. 미래가 안 보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질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삶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청년들은 더 심하죠. 대학 나와도 취업 안 되고 취업해도 월세 내기 빠듯하고 저축은 꿈도 못 꾸고 연애와 결혼은 사치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바로 실존주의라는 철학이에요. 실존주의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에 걸쳐 발전한 철학 사조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본질보다 존재가 먼저다.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정해진 목적이나 본질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자는 앉으라고 만들어졌고 컵은 물을 담으라고 만들어졌죠. 이런 물건들은 본질이 존재보다 먼저입니다. 만든 사람이 목적을 정해놓고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를 만든 설계자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진화의 결과로 여기 던져진 거예요.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역할도 정해지지 않은 채로 존재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존주의는 이걸 자유로 봅니다. 실존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선고라는 단어가 재밌죠? 보통 자유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선고받았다고 했을까요? 자유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신이나 운명이 우리의 길을 정해줬다면 편했을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지침서를 줬다면 따르기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지침서가 없습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지, 무엇이 옳은지 전부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거죠.
이게 자유의 무게입니다. 책임을 회피할 수 없거든요. 신이 시켜서 그랬어요. 운명이었어요. 이렇게 변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선택은 우리 것이고 그 결과도 우리 것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이 개념을 적용해 볼까요? 요즘 한국 청년들은 정말 많은 압박을 받습니다. SKY 대학 나와야 하고, 대기업이나 공무원 돼야 하고, 30대 초반엔 결혼해야 하고, 아파트 사야 하고, 애 낳아야 하고, 이런 것들이 마치 필수 코스처럼 여겨지죠. 부모님이 그렇게 바라고, 사회가 그렇게 요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실존주의는 묻습니다. 그게 정말 당신이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만든 기준을 따르는 건가요?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직하게 답하려면 자신을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어쩌면 여러분은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니라 부모님을 실망시키기 싫어서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결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변에서 계속 물어봐서 압박감을 느끼는 걸 수도 있죠. 실존주의는 이런 외부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해요. 나는 진짜 뭘 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들어왔거든요. 부모님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고 했고, 선생님은 착하게 살아라고 했고, 사회는 성공해라고 하죠. 이런 목소리들이 너무 커서 정작 내 목소리는 안 들립니다.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진정성 있는 삶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선택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쉽지 않아요. 사회의 기대를 거스르면 비난받을 수 있고, 부모님을 실망시킬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존주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선택을 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생이 전부니까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에 사는 28살 회사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 대학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세후 300만 원 정도 받고 반지하 월세방에서 혼자 살죠. 매일 출근해서 엑셀 작업하고 상사한테 혼나고 회식하고 퇴근하면 너무 피곤해서 넷플릭스 보다가 잠듭니다. 주말엔 밀린 빨래하고 청소하고 나면 끝이에요. 이 친구는 사실 사진 찍는 걸 좋아합니다. 대학 때 사진 동아리 했었고 카메라 들고 여기저기 다니는 게 제일 행복했어요. 근데 졸업할 때 부모님이 사진으로 어떻게 먹고 사냐고 했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회사에 들어갔죠. 이제 카메라는 장롱 속에 있고 사진은 가끔 폰으로만 찍습니다. 이 사람한테 실존주의는 뭐라고 할까요? 지금 당신은 진정성 있게 살고 있나요? 라고 물을 겁니다. 회사 다니는 게 자기 선택인가요? 아니면 부모님과 사회의 기대 때문인가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회사 그만두고 사진작가가 될 수는 없어요. 월세는 내야 하고 밥은 먹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작은 선택들은 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카메라 들고 나가서 사진 찍을 수 있어요. 퇴근하고 1시간이라도 사진 공부를 할 수 있죠. 인스타그램에 작품을 올릴 수도 있고 작은 전시회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몇 년 후에 부업으로 사진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 결국 전업 작가가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시도하는 겁니다.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실존주의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안가주망입니다. 이건 참여, 몰입, 헌신 같은 뜻인데요. 사르트르는 인간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봤어요. 그냥 방관자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다 무의미한데 뭐하러 노력해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실존주의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거기에 몰입하세요. 음악이든 요리든 코딩이든 운동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걸 통해 자기만의 의미를 만드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어봐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의미 있다고 느끼면 그게 의미인 거예요. 또 다른 실존주의 철학자인 알베르 카미는 조금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카미는 부조리라는 개념을 얘기했어요. 인간은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우주는 의미를 주지 않는다. 이게 부조리하다는 거죠.
마치 벽에 대고 대화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질문하는데 우주는 대답하지 않아요. 왜 나는 존재하는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들에 우주는 침묵할 뿐입니다. 카미는 이 부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 반응이 나온다고 했어요. 첫째는 자살입니다. 의미가 없으면 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둘째는 종교적 믿음입니다. 신이 의미를 줄 것이다라고 믿으면서 부조리를 회피하는 거예요. 셋째는 반항입니다. 의미가 없는 걸 알지만 그래도 산다는 태도죠. 카미는 세 번째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시로 시시포스 신화를 들어요. 시시포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 신들을 속인 벌로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았어요. 근데 바위가 꼭대기에 도착하면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시시포스는 다시 내려가서 바위를 밀어 올리고 또 떨어지고 영원히 반복되죠. 완전히 무의미한 노동입니다. 카미는 이게 인간의 삶과 같다고 봤어요. 우리도 매일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자고 또 출근하잖아요.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그리고 결국 죽으면 끝이에요. 시시포스처럼 무의미한 노동을 반복하는 것 같죠. 근데 카미는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시시포스는 행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대답합니다. 그렇다. 그는 행복하다. 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시시포스가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기만의 의미를 찾기 때문입니다. 바위를 밀어 올리는 게 객관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자체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내 삶이다. 무의미하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한다. 이게 카미가 말하는 반항이에요. 우주에 대한, 부조리에 대한 반항입니다. 너희는 나한테 의미를 안 주지만 나는 그래도 살겠다. 나는 그래도 이 삶을 긍정하겠다. 이런 태도죠. 여러분의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출퇴근하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런 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맛있는 커피 한 잔, 좋아하는 음악, 친구와의 대화 이런 것들 말이죠. 실존주의는 또 하나 중요한 걸 말합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사르트르의 유명한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 우리를 규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는 자유롭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면 이상한 춤을 춰도 되고 노래를 불러도 되고 뭘 해도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게 되죠. 그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불편한 이유는 내가 나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타인이 나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 사람 나이가 30인데 아직 결혼 안 했대. 쟤 대학 어디 나왔대? 연봉이 얼마래? 이런 식으로 계속 타인의 시선으로 사람을 평가하죠. 그리고 평가당하는 사람도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삽니다.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좋게 볼 만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존주의는 이런 삶을 비진정성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나로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이 원하는 나로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실존주의는 강조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라고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니까요. 완전히 고립되어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균형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타인의 의견을 참고는 하되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거죠. 부모님은 의대 가길 원하시지만 나는 미술을 하고 싶어.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니까 미술을 선택하겠어. 이런 식으로요.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죄책감도 들고 불안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과 갈등도 생길 거예요. 하지만 실존주의는 말합니다. 그게 자유의 대가라고요.
자유롭게 선택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자기 선택으로 사는 게 남의 선택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또 다른 실존주의자인 마르틴 하이데거는 죽음을 향한 존재라는 개념을 얘기했어요. 인간은 죽을 운명이고 이 사실을 아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죠. 동물들도 죽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걸 의식하지 못합니다. 근데 인간은 알아요. 언젠가 내가 죽는다는 걸 아는 거죠. 하이데거는 이 죽음의 자각이 진정성 있는 삶의 핵심이라고 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건강하니까 오래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죽음을 미래의 먼 일로 치부하죠. 근데 하이데거는 죽음을 직면하라고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직장 상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매일 만나기 싫고 말투도 짜증나고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매일 출근이 괴롭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상사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 복잡할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안 봐도 되네 하고 안도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고 허무하기도 하고 그래도 그렇게까지 될 일은 아닌데 하는 생각도 들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도 결국 죽는구나.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겠구나. 이런 죽음의 자각이 관점을 바꿔줍니다. 굳이 이렇게 미워할 필요가 있었나? 어차피 다 죽을 건데. 하이데거가 말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죽음을 의식하면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무시했다. 누가 나보다 잘 산다.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어차피 100년 후면 다 죽을 건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동시에 죽음의 자각은 현재를 더 소중하게 만듭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다면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낼 수 없잖아요. 하기 싫은 일 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면서 에너지 쓰고 이런 게 아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죽음을 직면하는 게 오히려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봤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사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실존주의가 결국 우리에게 말하려는 건 뭘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그게 전부예요. 우주가 의미를 주지 않으니까, 신이 목적을 정해주지 않으니까, 운명이 길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그게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거 말이에요.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하는 생각이 드시죠? 맞아요. 현실적 제약은 분명히 있습니다. 돈은 벌어야 하고, 집세는 내야 하고, 밥은 먹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기본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선택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 회사가 싫어요. 일도 재미없고 동료들도 별로고 미래도 안 보입니다. 근데 월급은 나오니까 계속 다니고 있죠. 실존주의는 묻습니다. 당신은 진짜 뭘 하고 싶은가요? 여러분이 솔직하게 대답해봐요. 사실 나는 카페를 하고 싶어. 나는 글을 쓰고 싶어. 나는 여행을 다니고 싶어. 뭐든 좋아요. 그럼 실존주의는 말합니다. 그럼 그걸 하세요. 하지만 돈이 없는데요? 그럼 일단 퇴근 후에 준비를 시작하세요. 카페를 하고 싶으면 주말에 바리스타 학원 다니고, 글을 쓰고 싶으면 매일 30분씩이라도 쓰고, 여행을 가고 싶으면 일단 저축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라는 거죠. 1년에 한 걸음이어도 상관없어요. 10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생각해보니 회사 생활이 나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일은 좀 따분하지만 동료들이 괜찮고 연봉도 적당하고 워라밸도 있고 나쁘지 않네?
그럼 그대로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게 여러분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다닌다가 아니라 생각해보니 여기가 괜찮아서 다닌다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정말 많은 걸 요구합니다. 20대에는 스펙을 쌓으라고 하고 30대에는 결혼하라고 하고 40대에는 집을 사라고 하고 50대에는 자식 교육에 올인하라고 하죠. 이 모든 게 마치 필수인 것처럼 포장됩니다. 근데 실존주의는 말해요. 그거 안 해도 돼요. 우주는 여러분이 결혼하든 안 하든 신경 안 써요. 별들은 여러분이 집이 있든 없든 계속 빛날 거예요. 물론 사회적 압박은 있습니다. 친척들이 명절 때마다 결혼은 언제 해? 물어보고 부모님은 걱정하시고 친구들은 다들 집 사고 그러니까 초조해지죠. 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삶을 결정해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혼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집을 사고 싶으면 사고 평생 전세로 살고 싶으면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외롭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외로울 수 있습니다. 남들 다 하는 걸 안 하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실존주의는 그 외로움도 자유의 일부라고 봅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면 편하고 안전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삶이 아니에요. 실존주의는 이런 안전함을 포기하고 자기만의 길을 가라고 합니다. 물론 무섭죠. 정해진 길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게 진짜 사는 겁니다. 남이 정해놓은 각본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쓰는 이야기를 사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해피엔딩일지 비극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건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걸 말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게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존주의는 오히려 타인에 대한 책임을 강조해요.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선택할 때 나는 모든 인간을 선택한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선택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기로 선택하면 그건 인간은 정직해야 한다는 가치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친절하게 살기로 선택하면 그건 인간은 친절해야 한다는 본보기를 만드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이 남을 속이고 산다면 그건 인간은 서로 속여도 된다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단지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이렇게 생각하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나 혼자 문제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용기 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관습을 깨고 새로운 길을 가면 그 길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리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두려워서 포기하면 다른 사람들도 역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실존주의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가 세상이 어떤 곳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데 일조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게 특히 중요한 이유는 한국 사회가 너무 획일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비슷한 길을 가려고 하고 튀는 사람은 이상하게 보죠. 근데 누군가는 다른 길을 보여줘야 합니다. 대기업 안 가고 스타트업 창업한 사람, 결혼 안 하고 혼자 행복하게 사는 사람, 서울 떠나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삶도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용기 내서 하고 싶은 걸 하면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이 됩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보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 스스로 정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뭐 먹는지 보고 정하자가 아니라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거 먹자는 거예요. 주말에 뭘 할지 스스로 정하세요. 다들 카페 가니까 나도 가야지가 아니라 나는 집에서 쉬고 싶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큰 선택으로 나아가면 돼요. 직장을 바꿀지, 이사를 갈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지 이런 것들 말이에요.
매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뭘 원하는가? 이 질문이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직하게 답하려면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하거든요.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고 정작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찾아가면 돼요.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뭐가 좋고 뭐가 싫은지 알아가는 거죠. 책을 읽어보고 영화를 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여행을 가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20대에 찾을 수도 있고 30대에 찾을 수도 있고 어쩌면 평생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 자체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실존주의가 말하는 진정성 있는 삶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실존주의는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가장 희망적인 철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거든요. 신도, 운명도, 우주도 여러분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과거도 여러분을 묶어두지 못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체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회사원이었던 사람이 오늘 작가가 되기로 결심할 수 있고 평생 내성적이었던 사람이 외향적으로 살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여러분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기만 하면 돼요. 물론 선택의 결과에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래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주는 138억 년 동안 존재했고 앞으로도 수천억 년 더 존재할 겁니다. 그 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건 정말 짧은 순간이에요. 눈 깜빡하는 것보다도 짧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여러분의 전부예요. 다른 기회는 없습니다. 환생도 없고 사후 세계도 없고 리셋 버튼도 없어요. 이번 생이 끝이에요. 그렇다면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보내시겠어요? 사회가 정한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면서 보내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보내시겠어요? 실존주의의 답은 명확합니다.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고 싶은 걸 하는 겁니다. 회사가 싫으면 그만두세요. 연애가 하고 싶으면 고백하세요. 여행 가고 싶으면 떠나세요. 공부하고 싶으면 시작하세요. 쉬고 싶으면 쉬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게 여러분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남들이 다 하니까, 부모님이 원하셔서, 이런 이유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거죠. 그게 실존주의가 말하는 자유이고 진정성이고 삶입니다. 별들은 여러분의 선택을 판단하지 않아요. 우주는 여러분이 무얼 하든 계속 팽창할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하느냐는 오직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지금 바로요.